안녕하세요. 시중글 교수입니다. 3장의 재무제표의 표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3장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즉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 배웠던 개념체계에서 정의한 수익과 비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개념체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본 청구권 보유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변동입니다. 순자산 변동의 원인은 크게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을 했었죠. 이때 자본거래는 기업의 성과와는 무관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재무성과와 무관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순자산 변동을 제외하기 위해서 자본 청구권 보유자와의 거래를 제외하래요. 오로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변동만을 수익과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이 수익과 비용은 다시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당기손익에 해당하는 수익비용,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수익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앞으로 당기손익은 PL, 기타 포괄손익은 OCI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당기손익에 해당하는 수익비용과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수익비용의 큰 차이점은 미래 현금 흐름 예측 능력입니다.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미래 기업의 순현금 유입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은 미래 현금 흐름 예측과는 좀 거리가 먼 항목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산부채 각 회계 처리를 볼 때 OCI로 분류되는 평가손익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러한 평가손익은 단기의 재무성과로 보기도 어렵고요. 미래 현금 흐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기준서 1118호는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PL에 해당되는 수익비용, OCI에 해당되는 수익비용을 하나로 다 몰아넣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단일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혹은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항목을 다 표시하는데요.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자라는 것이에요. 나누어 표시하되 당기순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 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PL 부분은 손익계산서, OCI 부분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라는 별도의 보고서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PL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바로 앞에 위치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에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은 PL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단기 순손익이라고 일단 표시를 하고요. OCI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을 요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기타 포괄손익, 둘을 합쳐서 총 포괄손익, 이와 같이 단일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그러나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당기손익에 해당되는 수익비용 및 당기순손익을 별도의 재무제표로 뽑는 겁니다. 이걸 손익계산서라 하고요. 당기순손익부터 시작해서 총 포괄손익까지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를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라고 합니다. 종전의 1001호는 합산한 것도 포괄손익계산서, 요 기타 포괄손익만 표시하는 재무제표도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이번에 모두 이를 개선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 폐지된 종전기준서 1001호에 따른 손익계산서 양식을 들여다볼까요? 대략 이와 같습니다. 매출원가 해서 매출총이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 외의 항목인 기타 수익비용, 금융 수익비용을 가감하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고요. 바로 당기 순손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중단 영업을 따로 구분할 수 있으면 중단 영업 손익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속 영업 손익 그리고 중단 영업 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당기 순손익 이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1001호에서는 당기 순손익이라는 이 항목만 합계를 표시하지 나머지 매출총익이라든가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구분 표시하라는 규정은 없었어요. 단지 실무에서 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중간 합계를 표시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1118호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을 하면서 손익계산서 정보가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손익계산서 구조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해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는데요. 영업범주 수익비용, 투자범주 수익비용, 재무범주 수익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준단영업손익은 종전 1001호와 동일합니다. 즉 이와 같이 줄줄이 해놨던 것을 영업투자 재무범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와보면은 교재 98쪽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다음에 5가지 범주 중 하나로 구분하도록 한 거죠. 예를 들어 도소매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범주가 회사 본연의 업무, 즉 매입, 매출, 제조, 그리고 판매와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익 비용이 다 영업범주로 포함이 되겠죠. 한편 투자범주는 기업이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투자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손익, 처분손익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물론 이자 수익도 포함이 되겠죠. 재무범주로는 회사의 어떤 사채 발행 등 차익과 관련한 금융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식 발행을 통한 배당금 지급도 재무범주에 해당이 되겠죠. 법인세 범주와 중단영업범주는 종전 1001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도소매 제조와 같은 일반 기업 말고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영업투자 재무범주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 활동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처분손익, 평가손익, 투자부동산의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이 그쪽에서는 그게 주업 아닙니까? 영업활동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영업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어요. 한편 자금을 조달하여 고객한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과 금융 제공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자 수익이 자신들의 본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영업활동으로 구분해야 옳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기준서 1118호는요. 수익 비용 범주를 분류하기 전에 기업이 다음에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먼저 평가하라는 거예요. 즉 특정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 활동으로 하느냐, 고객한테 금융을 제공하는 걸 주된 사업 활동으로 하느냐를 먼저 구분을 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반 기업이었다면은 투자범주나 재무범주로 분류되었을 수익 비용을 이들 기업이라면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급회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일반 기업만을 대상으로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를 설명합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기준서 1001호와 1118호 손익계산서 양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일단 이 부분, 즉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까지는 다를 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들여다보면은 매출원가 이 부분이 영업일 것 같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도 영업일 것 같고 기타 수익 비용이 그럼 투자나 재무로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유무용 자산 처분 손익이라든지 유무용 자산 손상차손이나 환입, 비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제조원가전 비정상적인 낭비, 그 다음에 외화매출채권 매입 채무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고급 회계에서 배우지만 당연히 환율 변동, 차익 차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종전기준서 1001호에 따르면 영업 외의 항목인데요. 기준서 1118호에 따르면 모두 영업범주로 구분이 됩니다. 유무용자산 처분손익이 왜 영업범주냐면 유용 무용자산은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유용 무용의 자산 아닙니까? 이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익, 보유기간 중에 손상차손, 손상차손 할인, 감가상각비는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업범주로 들어오는 것이다.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재고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전부 다 이것도 영업과 관련됐다. 그리고 매출채권 매입 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 손익도 전부 일이 들어가죠. 반면에 외화차익금과 관련된 환율변동 손익은 재무범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범주 분류 및 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분류 중에 영업범주부터 보는데요. 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도 결국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기준서 1118호를 개발하면서 수익과 비용이 변동성이 있는지 혹은 경상적인지 비경상적인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영업범주로 분류하도록 했는데요. 기준서 1118호는 영업손익을 직접 정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투자범주, 재무범주, 법인세범주, 중단영업범주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비용, 즉 잔여범주를 영업범주로 정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투자범주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일반 기업이라면 다음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을 투자범주로 분류합니다. 다음의 자산이라면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번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임대 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공정가치평가 손익, 자산 처분 손익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 종속기업이라는 것은 고급회계에서도 자세하게 배웁니다만 관계기업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 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기업은 공동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 지분, 즉 관계기업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고요. 연결 종속기업이라면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니까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비연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들 투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처분손익, 평가손익은 모두 투자범주로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3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에는 금융상품하고요. 금융자산이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융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거 아닙니까? 이 금융자산이라면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주식 채권을 조금 샀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많이 사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가 되는 것인데요. 하여튼 금융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투자범주로 분류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표 2의 자산 3과 비교되는 자산으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기타 자산.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 표 2의 3은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잖아요. 창출하지 않는 기타 자산에는 유용자산, 수취채권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익 비용은 영업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따라서 투자부동산 처분손익이라면 투자범주, 유용자산 처분손익이라면 앞서 언급한 대로 영업범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럼 재무범주를 볼까요? 일반 기업이라면 다음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을 재무범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채를 다음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금 조달에만 관련된 혹은 자금 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로 나누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부채에는 사채나 대출금과 같은 채무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반면에 두 번째 자금 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에는 계약부채나 리스부채, 연금부채, 복구 충당부채와 같은 이런 부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금 조달에만 관련되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는 최초 축정과 부채 재고를 포함한 후속 축정에서 발생되는 수익비용, 즉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공정가치평가손익이나 상환손익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금 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는 이런 채무상품처럼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제외한 후속 축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만 재무범주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범주와 중단 영업범주는 종전의 1001호와 크게 다를 바는 없겠습니다. 기준서 1012호 법인세 비용 기준서가 있는데요. 이 1012호를 적용해서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법인세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본서 1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편 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을 때 하나의 사업부를 폐쇄를 합니다. 즉 중단을 합니다. 이럴 경우 이 두 번째 사업부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중단영업 손익입니다. 따라서 1118호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수익 매출원가 영업파트고요. 그래서 매출총이익 중간 합계 해놓고요. 기타 영업수익, 판매비, 연구개발비 등등등 해서
여기까지가 계속 영업과 관련된 수익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표시를 하고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처분손익, 관계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손익 등이 투자범주로 들어갑니다. 한편 차입금 등의 이자 비용, 연금부채, 충당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재무범주로 들어가고요. 여기까지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 중단영업 손익까지 가감을 하여 당기순손익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기준서에서는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비용을 다음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서 분류하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성격별 분류라 하고요. 비용의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기능별 분류라고 합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관행입니다. 비용을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분류하는 건데요. 소비된 자원이 관련된 활동에 따라서 영업비용을 배분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를 하면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미래 영업비용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라고 하자고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는 제조원가를 통해서 매출원가에 들어갈 거고요. 판매직 직원은 판매비, 일반 사무직 직원은 일반관리비, 연구원 급여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혹은 감가상각비를 한번 사례로 들어볼까요? 공장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를 통해서 매출원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본사의 건물이나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일반관리비로 들어갈 거고요. 연구소 건물이나 거기서 시험 기기들의 감가상각비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다양한 비용 등이 그냥 매출원가냐 판매비냐 기능별로 구분을 해버리면 미래에 이 속에 들어있는 급여가 얼마가 될지, 이 속에 들어갈 있는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죠. 반면에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은 비용을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감가상각비냐 급여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미래 영업비용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다만 해당 경제적 자원이 소비된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를 하면은 수익 해놓고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아니라 제품 제공품의 변동, 원재료 사용액, 종업원 급여, 상각비, 기타 비용 이런 식으로 비용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성격별 표시든 기능별 표시든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이 기능별로 비용을 구분 표시하고 있죠. 이번에는 OCI만을 포함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수익비용은 크게 당기손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당기손익에 해당되는 수익비용은 이미 회계원리에서 배웠습니다만 결산 과정을 통해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리고 주총 결의를 거쳐서 기업에 유보하거나 배당 등 사회 유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타 포괄 손익을 구성하는 수익 비용은 해당 항목별로 별도의 결산 마감 과정 없이 다음 기간으로 이월이 되겠죠. 한편 이렇게 이월된 OCI는 이후에 PL로 재분류되는 경우도 있고요. PL로 재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평가 잉여금 같은 항목들은 절대로 재분류가 안 돼요. 반면에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은 재분류가 되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당기순손익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급회계 입문에서 향후 배울 기타 포괄손익의 종류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더 많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들은 중급회계나 고급회계에서 소외가 될 거예요. 여기서 재분류 금지가 대부분인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평가손익은 재분류가 됩니다. 왜 어느 것은 재분류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지? 이런 것들은 해당 항목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양식을 보면은요.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OCI 항목을 집어넣고 총포괄손익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OCI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수익비용,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수익비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관련 법인세가 각각 빠지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앞으로 와서 이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은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되지 않은 항목만 여기로 들어가고요.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좀 전에 양식에서 보았듯이 해당 OCI에 관련된 법인세가 빠지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1118호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의 범주도 살펴보았는데요. 수익 비용의 범주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급회계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중급회계 입문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